21대 대선 후 법조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후보별 사법 공약이 법조시장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지닌 영역인 만큼 법조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장 속으로 해서 여야 대선 후보별 사법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와 사법 신뢰 논란을 논하려고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뉴스픽에서 국민 신뢰를 위해 사법부가 취할 태도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새 대통령 뽑을 준비되셨습니까?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장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지 이제 결정할 시간인데요.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사법 공약도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검찰 권한 재조정부터 법관 임명 방식 개편, 실무 중심 제도 신설까지 후보별로 제시하는 개혁 방향이 확연히 달라 향후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후보별 사법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법개혁입니다. 후보마다 법조의 공정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의 공약이 법조 시장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변호사 출신인 만큼 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과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업계는 소송 효율성이 증가하고 변호사 수임 기회도 늘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업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공약은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92조는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징계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사 역시 변협 내 조사위원회가 맡도록 합니다. 이 후보는 이 규정을 손질해 별도의 독립위원회가 변호사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19 감싸기 불씨는 가라앉겠지만 변협의 자율성과 징계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구조인 만큼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권 법제화도 제시했습니다. ACP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한 내용이나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률 상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증 책임이 불명확하고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한계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어디까지 단죄하는 내란 행위의 형사범죄 주요 범죄 공모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몇몇만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는 관련자들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보복은 없지만 처벌은 한다. 보복을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감행할 길을 열어 보복 수사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처벌의 도구는 무엇이 될까? 이 후보의 사법 공약 가운데 핵심은 검찰 개혁 완성입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상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사 혼선과 책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도 같은 맥락의 우려를 낳습니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당장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이 안착하기 전까진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약화될 거란 예상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검찰, 경찰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 공백을 막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정말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법조계 이견도 여전합니다. 현장의 검사, 수사관은 물론 형사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사 정보의 분리와 기소 판단의 왜곡, 그리고 책임 소재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아직 아니다. 대법원의 빠른 행보에 한 차례 위협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 온라인 재판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사법부 판단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정작 사법 시스템의 속도는 대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놓은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 투명성 강화 같은 사법 공약 역시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법의 정치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삼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사법기관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자칫 임명 교착으로 인한 공석 사태로 사법 기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사법방해죄 신설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사법방해죄는 수사나 재판 등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는 행위,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도 포함합니다. 한국 형사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별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이미 개별 제목으로 법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법방해죄 신설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진보권에 이재명 후보 방탄을 부각하면서 사법체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로 내놓은 공약이란 해석입니다. 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공수처의 폐지도 공약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또 공수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혼선이 생긴 만큼 다시 검경 중심으로 권한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확대에 주력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해양 패권을 주도할 회사 전문법원 설치입니다. 법률 서비스 잠재적 가치만 무려 연간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장형 실무중심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표 공약은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가 직무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공인탐정 제도 도입,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 지원조사관 신설을 통해 퇴직 경찰 등 실무 경험자를 활용한 신규 공공치안 서비스 시장을 열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법조의 구조도 바뀝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사법 공약은 단지 한 분야의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지형을 뒤흔드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카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이후 재판 독립 침해와 사법 신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사법부 안팎의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사법 독립 침해 논란부터 법관 대표 회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판결 파장이 컸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선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신뢰 훼손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법관 대표가 비공식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청문회 특검법 발의까지 이어가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열리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인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요. 다만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혹은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법관대표들의 요구로 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사실 임시회 소집 과정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지난 8일 오후까지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소집에 동의한 구성원 수가 5분의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투표 시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해서 겨우 정족수를 채웠지만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연일 거세지면서 법관들의 반감이 커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임시회 소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6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 후보 관련 사건 판결과 이로 인해 촉발된 논란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회의 개최가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에 동의하게 되면서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임시회의가 결정되고 회의 안건도 상정됐는데요.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임시회 전에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안건을 제안해 상정됐는데요. 이 후보 사건 판결 이후 문제가 된 재판 독립 침해나 사법부 신뢰 등 총 2개 안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 독립 침해, 이로 촉발된 사법부 신뢰 훼손 등이 안건에 포함된 것인데요. 회의를 앞두고 안건 축소 공개 논란도 불거졌죠. 그렇습니다. 처음 회의 안건이 공개가 됐을 때 이 후보 사건 판결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2개 안건에 이 후보 사건 판결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법관대표회의도 이를 두고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서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안건과 달리 실제로 법관들에게, 즉 내부에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두 번째 안건
전문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특정 사건은 이 후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상 임시회의에서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 대표 회의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 소집부터 개최까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죠. 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는데요. 전체 법관대표 구성원 126명 중 절반인 64명 이상이 참석해야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날 임시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에 모두 88명이 출석해 개최됐는데요. 다만 이번 회의는 별다른 입장 채택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는 임시회의를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먼저 앞서 김 의장이 제안한 재판 독립 침해와 사법신뢰 등 2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서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 회의에서는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또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된 안건들에는 대법원의 빠른 선고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사법제도를 변경하는 것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안건도 나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네, 이날 회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네, 이날 법관대표 회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은 채 종료됐습니다. 회의 당시 내부에서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행 여부를 놓고 실시한 표결에서는 재석 90명 중에 54명이 찬성, 34명이 반대했고요.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한 번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3일 대선이 끝난 후에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일정은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 회의가 회의 당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속행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법관 대표들이 구체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내놓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행 결정은 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것도 법관들 사이의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결론과 추후 일정 발표도 없이 논란만 남긴 채 빈손으로 끝난 데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들이 곧 법원이 국회 축소판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그 기구의 성격이 독립의 취지나 혹은 그 법관들의 어떤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체제가 의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그리고 그 법원 안에서 어떤 편가르기 이런 것에 앞장서고 소수의 앞장서는 그런 법관들이 마치 법관 전체를 대표하는 양 그렇게 호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위험이 많고요. 전체 법관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뭐 법관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유명하에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기능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정쟁을 법원 안에서 만들고요. 법원 안에서 이런 파벌을 만들어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 지금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관 대표회의를 여러 법관 대표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의사표명, 집단적 의사표명하는 게 그게 법원의 어떤 그런 본질에 맞습니까? 법관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선을 일주일 남기고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아무런 결론 없이 맹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심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지금 더 늦기 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경찰 인권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경찰관 3명이 신고 현장에서 범인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도 115명에 달하지만 순직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김성응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해 경찰들의 자살 문제가 큰 이슈가 됐는데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또 문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 권위주의라든지 아니면 상명하복의 문화 때문에, 그다음에 또 승기 문화, 예를 들면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지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때문에 서로 동료 간보다 서로가 적대감 강한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도 참 안타깝고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라는 위원장 직책을 갖고 직원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경찰 자살 및 과로사가 한 3-4건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경과가 각각 어떻게 됐는지. 서울건 같은 경우는 순직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충남권은 순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관이 의지에 따라서 이게 순직 처리가 되냐 안 되냐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하고 신문감이 더 있는 직원들이 그게 연관이 되면 거기는 순직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100%고요. 그다음에 지휘관이 중립적 이체 사고가 계신 분들이 관서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는 순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중립적 이체 사고가 계신 분이다 보니까 순직처리를 해줬고, 그다음에 충남은 뭐라 말씀을 하기가 뭐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뭔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남을 괴롭혔을 때는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월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뒤를 봐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된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업무 과로라든지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사과를 가는데 업무가 과징해가지고 그 업무를 못 이겨서 한 경우는 해줍니다만 사람 관계되면 해준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과로사로 의심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순직 인정이 되는지. 자기 업무를 못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수사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막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특별법까지 하면 법률이 수백 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야지 그걸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을 갖다가
보통 보면 수사까지 가보면 조사를 하면 최소한 1년은 더서 근무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을 그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건이 보통 보면 계속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몇십 건씩 배당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못 풀어놓으면 사건이 쌓여버려요. 쌓여버리면 막 70건, 80건 되어버리면 이제 위에서는 왜 사건을 갖다가 빨리빨리 못 터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 못 해본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시간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 결국 조직의 의지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3의 중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생겨서 거기서 우리 순직 문제도 경찰서장이 일자로 해가지고 순직 조서를 만들어갖고 위로 상부로 올릴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아니면 제3자가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하면 푸는데, 왜냐면 그 제3자가 해명하려면 지휘관의 주관적 의지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 문화까지도 같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권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교육시설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해당 인력을 갖다 많이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3의 기관 말하시는 이제 외부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갖고 인권 문제만큼 들여다봐야지 보지. 우리 경찰에서 들어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전 개편이라고 노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이 인권위원회 들어온 사람이 고위층이 들어올 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 경장, 사무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무관 계급에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분도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인권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하면 제3의 기관 인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들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회를 차단하는데 경찰이 동원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국회 경비대라고 있어요. 국회 경비대가 직원들도 지금 현재 많이 연료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경비대장이나 거기에 참모들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루된다 해도 그러지만 일반 직원까지 연루가 돼가지고 이 정권이 바뀌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책임을 좀 면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기관이 돼야 되는데 경찰청은 파견 부대가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직속 부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휘를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이 갇혀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파견되더라도 국회의장 소속의 직속 부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와대에 보면 100일 경비단이라고 있어요. 100일 경비단은 대통령 직속 부대잖아요. 경찰이지만 그러면 경호실장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듯이 이 국회 파견 경비대도 국회의장이라든지 국회 사무총장 명령을 수행하게 그렇게 돼야지. 경비를 쓰라고 했는데 경비를 쓰는데 집주인을 갖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버렸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휘체제를 갖다가 국회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 직속 부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경찰이기도 합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경찰들이 집회마다 질서 유지하면서 업무량도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쳤거든요. 거기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감수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때 계엄령 부분에서 국회 경비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찰이 계엄 관련해가지고 많이 관여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다쳤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고 만약에 시위대를 다치게 하면 해당 경찰관의 책임을
무는 그렇게 되보다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일단은 선진국식으로 해서 공권력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공권력에 가야 되겠고 시민들이 이제 준법적 준평생 시이지만 그분들의 좀 처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그 계엄령 이후로 해갖고 몇 달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고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계속 비상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갖다가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더 강력한 좀 그 법적으로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을 조금 더 개정해서 범법자들한테 더 강한 그 좀 법률안이 좀 마련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경찰관들한테 좀 처우 차원에서라도 조금 현장 인력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많다고 해도 현장 인력이 많으면 그 대처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법률안을 보면은 경찰청장을 이제 장관급으로 해준다는데, 그것은 본국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거란 뿐이지 그 실제적으로 해서 부를 독립해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국구에 보면은 그 경찰부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안전부라 해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이나 뭐 이렇게 교정직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제복 공무원들 따로 와가지고 별도의 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립된 부가 되려면 그런 별도의 부가 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외청이다 보니까 장관의 직속 그 장관이 직속 상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다음에 몇 년 전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우리 인사에 다 관여를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다못해 그 총경급 인사까지도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독립이 되려면 경찰도 독립된 부로 승격이 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까 임시라고 하셨지만 활동하면서 느끼신 소외나 우리 시민들이 경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 협의예요. 노동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범위가 폭이 적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장 협의는 한 20% 정도밖에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사시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 같으면 면담 신청하면 면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면담 자체가 거절이 돼요. 일단 노동조합이 우리도 노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0년 전에 할 때는 사실은 경찰관이 권위적이었고 굉장히 또 뭐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경찰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저녁마다 시달리고 그 주치자라든지 범죄자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직폭행이라든지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에 가보면 지구대 파출소가 주치자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악수고 뭐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찰은 그만큼 옛날과 틀립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투명하고 밝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가를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국민에게 있어 투표는 신성한 권리이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앞으로에서는 투표 시 유의할 점과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신뢰받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패널 모십니다. 정민지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간략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다담에 소속된 변호사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번 대선 유권자가 4,439만 명이고요. 이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매년 선거 때마다 매 선거 때마다 수천 명대 선거 사범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올해도 또 선거 사범이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 국수본은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편성해서 2,00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경찰청은 5월 23일 기준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벽보 훼손과 그 부정투표가 있는데요. 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건 고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실수로 부정투표를 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인증샷을 잘못 찍은 경우인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게 처벌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이 벌써 69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강목에 과도를 연결해서 휘두르고 다니며 현수막을 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휘둘러서 구속된 경우도 있다고 예. 합니다. 이렇게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투표를 할 때 그리고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예. 투표 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를 찢어버릴 경우 아무리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네. 거절당해서 이걸 찢어버렸다가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표장을 가서 유의해야 될 점, 기표소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표 용지는 교환이 되지 않고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심하게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다양한 투표 인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가 갑자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인증샷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즉시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허용되는 인증샷도 물론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V 등을 한 인증샷,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하는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도장을 찍은 인증샷, 예. 별도로 마련한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은 인증샷도 모두 허용되며 이를 SNS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네,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유권자가 벌금 25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처벌 수위가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투표 용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형량 하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이 금하고 있는 투표 인증샷을 남겼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이 사전투표 하면은 여전히 그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막자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을 공개한 다음 수개표를 생중계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투표 방법을 공유하면서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하는 글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투표 용지를 5, 6회 이상 접어서 작게 구긴 다음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자동 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서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다.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선거를 해야 한다. 예.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 당일 본인의 도장을 챙겨가서 투표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는데요. 네. 유의하셔야 될 점은 기표소 내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 용구가 아닌 본인의 도장이나 다른 도장을 찍을 경우
오히려 이 투표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주장을 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중 투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사전 투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된 이중투표가 총 9건입니다. 선거를 하러 갔다가 이미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야 됐다는 것인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타인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서 투표를 하거나 그 시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중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중앙선관위가 고용한 투표소 사무원의 귀책이 있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 사무원의 착오로 본투표 용지를 받아서 다시 본투표를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간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제에 불신을 갖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꼼꼼하고 철저한 투표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정투표 의혹 이런 걸 좀 없애려면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데요. 개표 전까지 장시간 보관이 필요한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함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나 중간에 조작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촬영하고 또 대형 모니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에 더해서 사전투표함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서 그 이동 과정을 공개한다면 의혹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투표함 보관과 이동 과정을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선관위 역할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당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교수 등 외부 인사 약 30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해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정선거 참가단의 인원이 지금은 30명에 불과한데 그 숫자를 더 늘려서 투표의 전 과정을 더 많은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선거 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앞으로에서는 투표 시 유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 투표도 중요하지만 신뢰는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설계돼야 할 기반이겠죠. 선거제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민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 자네란 사업자네란 충직한 도구이자 일꾼 이 천천 주님 정치가 좀 잘되면 한 사람의 리더 책임자가 어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이 몰랐습니다. 아, 저 나라는 그렇게 망한다. 그래서 빨리 해보고 법 자체 때문에 이대로 정말로 몇수십만 명이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는 제 봄에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꽃으로 만든 투표 기호를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전 투표는 5월 29일, 30일 다음 주 목요일.
것을 저희가 큰 절로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선이 한국 조선이 안 가야겠냐?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은 제가 승리한다! 승리한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